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조금 빠르게, 조금 더 걸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권장량이 10,000보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부담 없이 밖을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남부지방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법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오늘 남부를 중심으로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반면 중부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남해안 지역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 장마철에나 볼 수 있는 정체전선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이틀 사이 전남 신안에 226mm 폭우가 내렸고 강진, 완도, 장흥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물러나면서 비는 서서히 멈췄지만 전국에는 다시 최고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폭염과 폭우가 짧은 기간 번갈아 찾아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다가 이제 열대저기압이 지나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그 구조가 와해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서부터 확장하는 형태가. 정체전선은 이번 주 다시 북상합니다. 주초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국지성 호우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여전히 높아 덥고 습한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YTN 관석입니다. 수심이 깊은 강에서 다슬기를 잡으려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 피서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사람 잡는 다슬기 채집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섬강입니다. 지난 6일 오전 9시 40분쯤 피서객 A씨 등 6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색 나선 119 구조대가 물에 빠진 2사람을 발견했지만 숨진 뒤였습니다. 이들이 물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바로 다슬기잡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강입니다. 물 밖에서 봤을 때는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잘 확인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조금만 안으로 들어와도 급격하게 깊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또 바닥에 이끼가 껴서 자칫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다슬기잡이 사고. 지난 1일에는 전남 화순에서, 지난달에는 경북 울진과 영천, 문경, 충북 청주에서, 2달 전에는 충북 보은과 강원 인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만 벌써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강해 물놀이나 다슬기잡이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특히 자치단체나 마을이 관리하는 유원지가 아닌 곳은 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위험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일부 피서객들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래에서 갑자기 꺼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교강 밑은 공사를 예전에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이런 공사를 많이 했던 곳은 그 움푹 파인 곳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하셔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는 필수. 수심이 깊고 물살이 강한 곳에서 다슬기잡이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북미 해양에서 불가사리 60억 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전염병의 원인균을 과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전염병 확산에 불가사리가 멸종 위기에 몰리면서 바다 사막화가 빨라지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등 북아메리카 서부 바닷속입니다. 보라, 분홍 등 화려한 색깔의 몸통에 최대 24개의 팔을 가진 거대한 해바라기 불가사리가 여기저기 죽은 채 발견됩니다. 피부가 까맣거나 하얗게 변하고 팔들이 떨어져 나가 있는 것들도 눈에 띕니다. 지난 2013년부터 멕시코에서 알래스카에 이르는 북미 해양 생태계를 공포에 떨게 한 불가사리 소모병에 걸린 겁니다. 이 전염병은 20종 이상의 불가사리에 피해를 줬는데 특히 해바라기 불가사리 개체 90%가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But when they're sick, they start to sort of like curl back on themselves. They get lesions you can see what a lesion looks like on their surface, and then their arms actually fall off. 소모병 확산으로 해바라기 불가사리 60여 마리가 죽었고 심각한 멸종 위기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팀은 10년간의 노력 끝에 불가사리 소모병이 비브리오 팩테니시다 박테리아의 변종인 FHCF3균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We're dealing with the same species with sea star wasting disease, but we've characterized a novel strain here on the West Coast that's causing disease in sea stars. So it's just a slightly different genetic variant. 해바라기 불가사리는 그동안 과잉 증가한 성게를 잡아먹어 다시마 숲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불가사리 수가 급격히 줄자 성게가 급증했고 성게들은 물고기와 바다표범 등 해양생물 수천 종의 식량과 서식지인 다시마 숲 95%를 없앴습니다. 연구팀은 이 균주가 따뜻한 물에서 잘 번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전염병 확산에 영향을 주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장기화하는 속에 인공지능 관련 에어컨 특허 출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허청은 최근 5년 동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어컨 특허 출원이 연평균 8.6%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2.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 출원 사례를 보면 장소의 용도나 사람의 위치, 수에 따라 에어컨 냉각 방향과 온도를 맞춰주는 인공지능 기술, 사용자의 체형, 맥박, 체온 등을 학습해 맞춤형으로 온도, 습도, 풍속을 조절하는 인공지능 기술 등입니다. 전체 에어컨 특허 출원 가운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4.3%에서 지난해 25.9%로 늘며 에어컨 특허 중 4분의 1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스트 김우연 교수 연구팀은 사전 정보 없이 단백질 정보만으로 약물 후보 물질을 설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약물 개발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단백질을 정하고 거기에 달라붙어 작용을 막을 약물 후보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술은 분자와 단백질 간의 결합 방식을 함께 고려해 한 번에 설계하는 방식으로 단백질의 구조 정보만 입력하면 사전 후보 분자 데이터 없이도 해당 단백질과 가장 잘 맞는 분자 구조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통해 화학적 상호작용 원리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자 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면서 더 빠르고 정밀한 신약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루 걸음수가 10,000보에 못 미쳐도 빠르게 많이 걸으면 주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은 고혈압 환자 36,000여 명을 7년 8개월간 추적한 결과 하루 2,300보 이상 걸으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줄기 시작해 1,000보씩 늘어날 때마다 16.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루 중 가장 빠르게 걸은 30분 동안 분당 80보의 속도를 유지한 경우 주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0%나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혈압이 없는 일반인 37,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하루 걸음수가 1,000보씩 늘어나면 심부전,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각각 23.2%, 17.9%, 24.6%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줄었습니다. 관세청 집계를 보면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4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9.3% 늘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34.8%, 대미 수출이 14.2%, 중국으로의 수출이 10% 줄었고 타이완으로의 수출이 47.4%,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4.1%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국이 공개할 품목관세 세부 사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안심하는 모양새지만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완제품 전자기기에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타격은 물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는 무려 100%. So 100% tariff on all chips and semiconducto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반도체를 포함한 품목관세 세부 사항이 곧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일단 안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제 오스틴 그 공장에서 반도체를 조금 만들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미국 내 생산 거점은 없는데 인디애나주에서 이제 그 HBM 패키징이나 R&D 시설 건립 투자가 있거든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등 국내 전자부품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PC 등 완제품 전자기기가 역시 상무부의 조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완제품에도 품목관세가 부과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세트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반도체를 비롯한 품목관세의 불확실성이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초 연간 성장률을 1.8%로 예측했지만 미국의 상호관세와 비상계엄에서 이어진 내수 악화로 성장률 하향은 불가피한 상황. 지난달 말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KDI, IMF는 0.8%를 제시해 정부가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를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항상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기획재정부의 전망치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정책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 수단으로서 어떤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로 발표하는 일종의 목표치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월 중 발표 예정이지만 발표 시점과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 당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8%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서 미국이 지난해 기준 한국 GDP의 2.6%인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했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한미 무역 합의 관련 발표에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 지출 증액과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관계기관과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섭니다.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상위 10%를 어떻게 선별할지가 관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소비 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로만 보면 지원금 대상이지만 고가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등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특례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88% 정도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헛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소비 쿠폰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체 하나로마트 2천여 곳 가운데 5% 정도인 121곳만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비 쿠폰 사용에 좀 불편이 있는 지역들을 지금 전수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가 있는 지역은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또 2차 소비 쿠폰 지급 대상과 최종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사직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부터 전국 수련병원별로 진행됩니다. 병원들은 오는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수련이 시작됩니다. 모집 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492명 등 모두 13,498명입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원래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 정원이 초과하더라도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또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가 하반기에 복귀할 경우 수련을 모두 마치고 군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습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와 통제만을 내세운 졸속 행정이라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에서 허용하는 때를 제외하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학생 생활지도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면 주의를 줄 수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해 갈등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청소년 SNS 중독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데다 인권위도 교육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을 두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도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됐습니다. 입법화를 통한 의미 부여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어 논의 끝에 표결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교사들은 강제력을 적용할 확실한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학습권이 보장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녹음 등 교권 침해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켜놓으라고 했어요. 라던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제 지도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다고 SNS 중독이 해결되는지도 불분명한데 휴대전화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교육하는 대신 통제만을 내세운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아가 휴대전화를 못 쓰게 했다고 교사를 폭행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등의 사건을 학생 전체 문제로 보고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얘를 교화시킬 수 있을까? 교육시킬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보는 게 학생들 모두가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있고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학기부터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됩니다. YTN 윤태희입니다. 9살에서 17살 사이 아동 3명 가운데 1명은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심층 분석 연구를 보면 조사 대상 아동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7.9시간으로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5.1%였습니다. 수면 부족 이유를 묻자 학원과 과외를 꼽는 경우가 34.3%로 1위였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때문이라는 답과 숙제나 인터넷 강의 등 가정학습이 원인이라는 응답이 각각 15.5%와 15.2%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 폭파 협박글이 잇따른 가운데 이번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휴일 공연을 기다리던 관객 등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이번에도 실제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적인 K-팝 공연장 서울 올림픽공원 K스포돔 주변이 경찰과 소방 인력으로 가득합니다. 휴일 오후 2시쯤 이곳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 특공대까지 나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자신을 변호사라 칭하며 K스포돔에 고성능 폭탄 여러 개를 설치했다. 많은 희생이 있을 거라고 협박한 건데 이 같은 내용의 팩스를 받은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즉시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결과 실제 폭발물은 없었고 주변에 있다가 긴급히 몸을 피한 시민 2천여 명만 더위 속 애꿎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피 인원 중 상당수는 그룹 더보이즈 공연을 보기 위해 일찍부터 와 대기하던 팬들이었습니다. 안내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트위터에 뜬 거 보고 공지로 알게 됐어요. 마련 되는 공연 따로 없었고 그냥 다 땡볕에서 야외에서 대기했어요. 공연은 2시간 밀려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최근 잇따른 허위 폭파 협박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며 시민 불안과 행정력 낭비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본에 있는 거로 추정되는 팩스 발송자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최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협박글에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끊이지 않는 허위 협박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놀란 사람들이 뛰쳐나온 백화점 건물 주변에서 탐지견을 동원한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허위글에 경찰과 소방력이 대거 동원된 가운데 명동 신세계 백화점 영업은 2시간 넘게 멈췄습니다. 다음 날엔 강남과 하남 등 전국 13개 신세계 백화점 전 지점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전날 협박글 관련 기사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영업시간 전 수색을 벌인 겁니다. 붙잡힌 두 협박범은 10대 중학생과 20대 무직 남성이었습니다. 허위 공중협박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경찰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일단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도입되면서 처벌 수위는 높아진 상황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습범은 가중처벌됩니다. 신설조항이라 실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엄벌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추가적인 그 10대나 20대들의 모방 범죄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민사상 책임도 관건입니다. 백화점 측은 영업 중단으로 수억 원의 손해가 생겼다며 10대 학생 가족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낭비된 경찰력의 규모를 취합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데 현행법상 피해 금액 산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난관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협박글을 올린 것만으로써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걸 다 입증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이뿐 아니라 다수를 상대로 한 허위 협박은 불법이라는 점을 교육하는 것 역시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9개월간 우주에 발이 묶였던 비행사들과 교대해 임무를 수행한 비행사 4명이 국제우주정거장을 떠난 지 하루 만에 무사 귀환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 앞 태평양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비행사들이 탄 스페이스 X 캡슐이 낙하산을 펼치고 착수했습니다. 이들 비행사는 지난 3월 당시 예정에 없이 9개월간 우주정거장에 묶였던 부치 윌모어 등 2명과 임무 교대를 위해 떠났다가 5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앞서 윌모어 등은 지난해 6월 보잉사 우주캡슐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 비행에 참여해 8일 체류 여정으로 지구를 떠났지만 기체 결함으로 귀환하지 못하다가 286일 만인 지난 3월 18일에야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8월 1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